네, 6주차 앙상블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요일에도 바빴고 화요일에도 바빴고 수요일에도 바빠가지고 이 비디오가 재녹화하는 건데 조금 많이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은 앙상블 러닝을 바로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SVM에서 뭐였죠? 저희가 SVM에서 커널이랑 그리고 또 뭐 설명 못했죠? 그때 커널도 설명 못했었고 SVM에서 SVM 리그레션도 설명 못했었고요. 그죠? 네, 이거 두 개를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지금 바로 녹화를 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녹화하는 것은 바로 앙상블 러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앙상블 러닝이 무엇일까요? 앙상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기를 할 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어떠한 소규모 합주단을 이제 저희가 앙상블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본대는요 지금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이번 방학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모델들을 배웠어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만 봐도요. 저희가 뭘 배웠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고요. 또 뭐 했었죠? LDA랑 QDA도 배웠었고요. 나이브 베이지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셨을 딕시전 트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SVM 있죠. 근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델 중에서 가장 뭐가 낫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모델이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알아내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모델을 동시에 다 같이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냐가 이제 앙상블 러닝에서 이제 진입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앙상블 러닝에 대한 이제 종류를 이제 잠깐 보는 건데요.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배깅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스팅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우선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 거냐? 있다가 이제 저희의 대답이겠죠. 이게 이제 보팅 클래시파이어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배웠던 저희가 이제 뭐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DT 이런 모델들을 이제 다 한 번에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데이터에 대해서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각각의 레이블이 나오겠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레이블이 나오겠죠. 그 레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드 보팅이 있고요. 소프트 보팅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약간 이 톱니바퀴들을 이제 각각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모델을 저희가 뭐 KNN이라고 하고 두 번째 모델을 저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LDA라고 하고 얘를 SV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저 하드 보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각 1, 1, 2, 1 레이블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 1, 1 1이 세 개가 모델이 1로 아웃풋을 냈고 하나만 모델이 지금 2로 아웃풋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3대 1이니까 1로 레이블을 낸다 하고 이제 하드 보팅을 이제 사용을 해요. 이 하드 보팅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실제 모델에서는 어떤 논문에서 쓰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케글 대회나 아니면 데이콘 대회에 참여를 했을 때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프트 보팅은 뭐냐? 소프트 보팅은 이렇게 각각 1, 1, 2, 1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확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똑같이 2인데 LDA는 2를 99%로 냈어요. 자,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다른 모델들은 다 49%로 낸 거예요. 그럼 평균은 50%보다 넘겠죠. 이 49%, 49%, 49%, 99%에서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소프트 보팅에서는 소프트 보팅을 하면 2를 아웃풋으로 내겠죠. 왜냐하면 각각 모델에서 나오는 확률을 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그 평균을 내서 그 확률에 대해서 레이블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소프트 보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제 앙상블 러닝도 이제 8러 모델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해보자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론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모델들이 Law of Large Numbers를 따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인 입장입니다. Law of Large Numbers라고, Law of Large, 죄송해요. large numbers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제 문제에 도달해요. 이게 왜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는 대수 법칙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접해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대수 법칙 그 적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이런 모델들이 다 한 번에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떤 평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려면 우선 대수 법칙에서는 최소 2, 30개 정도의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모델이 없어요. 그죠? 저희가 지금 배운 모델들만 해도 지금 10개가 채 안 될 거예요. 뭐 우선 각각의 파라미터를 좀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부딪혀요. 첫 번째는 이제 모델의 개수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글자가 작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샘플이 IID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Law of Large Number에서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디펜던트랑 그리고 identically distributed 였죠. identically distributed는 뺀다 하더라도요, 인디펜던트가 문제예요. 대수 법칙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샘플들, 여기서는 각각의 모델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건데, 보팅 클래시파이어에 사용되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모델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쵸? 저희가 이제 모델 두 개가 독립이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건가요? 생각만 해도 예를 들어서 LDA랑 QDA 같은 경우에서 어떤 독립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샘플 IID도 지금 이게 문제가 제일 커요. 이 문제가 제일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계적인 정당성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통계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말하듯이 대회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기는 해요. 통계적 정당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분명히 퍼포먼스를 더 좋게는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앙상블 러닝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배깅은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을 합친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부트스트랩이 뭐냐로 문제가 돌아가겠죠. 자,
부트스트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배우기 전에 우선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을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제임스 스타인 에스티메이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4단원인가 4주차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약간 베리언스를 좀 희생시키는 반면에 바이어스를 좀 더 늘려가지고 바이어스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MSE를 줄이는 그런 에스티메이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리브 원 아웃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각각은 이 세타 i는요 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x1, xn까지 다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요. 데이터가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정값을 평균이라고 합시다. 평균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세타 i는 뭐냐면요. 만약 세타가 평균이었다면 세타 1은 n까지 합시다. i는 2부터 n까지 x i 이런 거예요. n-1분의 2.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요. i를 빼놓고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 2면 두 번째 데이터를 빼놓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 리브 원 아웃 에스티메이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잭나이프 수도 밸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이제 각각 여기 이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밸류들은 위에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체 평균에다 n을 구하고, 만약 평균이면 이건 그냥 그 값이 되겠죠. 그 값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평균이라면요. 다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평균이라서 xi랑 같은 거고, 만약에 저희가 중위값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라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들은 이 수도 레이블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도 레이블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게 이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럽니다.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우선 결과부터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세타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 기대값을 사용을 했다. 뭐 기대값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 여기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면요. 하나하나씩 다 빼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뺀 값으로 다시 예측을 하면 이게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라는 건데, 이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는 지금 보듯이 이게 오른쪽인 부분이거든요. 오른쪽이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인데요.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요, 0 세타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세타를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타가 1이라고 저희가 가정합시다. 세타가 1이라고 가정. 근데 모르죠, 분포로는요. 왜냐하면 x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0.1, 0.3, 0.25, 0.8, 0.9, 0.7 뭐 이런 식으로 x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나온 거는 아는데,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물음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타가 1이다 라고 저희는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정당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예측값이 있어야 되죠. 근데 MLE는요,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 MLE는요, 그냥 xn이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데이터에서 최대값, MLE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바이어스가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UMVU에는 다르거든요. 아마 UMVU에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MLU로 저희가 그냥 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제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못 구하겠죠. 왜냐하면 1은 안 나왔을 테니까요.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0이랑 1 사이의 값들이니까 1이 샘플링이 안 되면 저희는 절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잭네이프 에스티메이터로 구했더니 이게 확실히 그 값에다가 값이랑 정확하게 같아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바이어스를 줄여준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값을 하나씩 빼놓고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K폴드 같은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을 할 때 저희가 1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저희가 이제 구한다고 쳤을 때 저희는 그러면 10개를 그 데이터를 10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테스트로 하고 나머지 9개를 트레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죠. 아니면 8개 하나하나 이렇게 방법대로 하던가요. 뭐 약간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저희는 뭐를 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 에러가 최소화하도록 찾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도 이 모델 에러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둘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씩 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그냥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값이 나온다라는 게 계속 제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모수 기대값 또는 추정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수 기대값이래. 그냥 추정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 단 하나 잡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데 가끔씩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MLE가 UMV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약간 저희가 지금 하는 내용이랑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네, 지금 보고 갑시다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UMV랑 MLE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리 통계학을 들었으면 UMV가 정확히 뭔지 알겠죠. UMVU가 뭐예요? 유니폼리 잠시만요. 네, 유니폼리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UMVUE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U처럼 안 보여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르만 셰페 시럼이죠. 리만? 이거 맞나? 셰페 시럼에 의하면요. 뭐라고 해요? 르만 셰페 시럼에 대해서는요. 그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complete sufficient 스태티스틱스의 어떤 펑션이면 UMV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Any unbiased estimator that is a function of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 is UMVU 라고 레멘 샤파스렴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장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로 unbiased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분포에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가정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에 의하면요, 저희가 이제 그 completeness라는 게 이제 정의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수리 통계학을 들으세요. 근데 completeness의 정의랑 그런데 바수 시어럼을 저희가 이제 수리 통계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의해 가지고 저희가 뭐가 되냐면요,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를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distribution family는 대체로 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라는 게 성공해요. 이게 나와요.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UMV는 대체로 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라는 그 분포들의 집단에만 거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요, MLE는 정의상 언바이어스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MLE는 이게 지금 레먼-샤프 시럼에 따라서 지금 UMV는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잖아요. 근데 MLE는 종류 자체가 달라요. Statistics 종류가. MLE는 Sufficient Statistics예요. 예, Sufficient래.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좀 처음 사용하는 거여가지고요. 안 되네. 네. 잠시만요. sufficient가 아니라 뭐예요? efficient statistics예요. efficient한 통계량이다 라는 게 이제 MLE의 어느 정도 그 큰 정의 특성 중 하나거든요. 근데 UMV는 efficient 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MLE랑 그 UMV는 아예 그 efficient statistics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고, MLE랑 UMV가 어느 정도 같은 거는 거의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만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UMV는 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에 대해서만 거의 정의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대체로 정의상이 아니라 바수 시럼에 따라서 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에만 상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포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exponential distribution family가 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MLE가 대체로 바이어스가 있어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다른 책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MLE가 대체로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MLE랑 UMV가 거의 같은 상황은 뭐냐면요, 그 정규분포,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정규분포, 예를 들어서 그 선형회계에서 이제 둘이 같았었잖아요. 그런 것에서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대체로는 둘이 다르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정규분포 얘기를 1주차 때 하다 보니까요, ML이랑 UMV가 항상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가지고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었어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그 UMV 그 표준 정규분포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표본 표준 편차에서도요, UMV는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대체로 통계학에서 이제 하는 내용인데, MLE에서는요 아예 정의가 달라요. 이게 MLE라고 합시다. MLE. 이거 UMV 이 부분은 MLE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돼요. 이건 당연히 분산이래. 바이어스가
0인데 이거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0보다 커요. 이런 것들이 이제 UMV랑 MLE가 훨씬 다르고, MLE는 바이어스가 언바이어스드 하다는 거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항상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성립 안 해요. 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 두 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자, 부트스트랩을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그 전에 이 부트스트랩 아닙니다. 이게 다 한 것 같죠? 네,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트랑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거의 약간 비슷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딴 얘기하다가 지금 헷갈렸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자, 잭나이프 에스티메이터는 사용을 하면 하나씩 빼면서 계산을 하는 걸로 바이어스를 줄여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잭나이프가 의미하는 것은, 잭나이프랑 부스트랩이 약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부스트랩이 뭐냐? 부스트랩은 이제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진짜 많거든요. 어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부츠를 보면, 그리고 요즘은 제가 워커를 좀 좋아하거든요. 워커를 사고 이제 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있고, 여기 부분에 끈이 있죠. 여기 뭐 대체로 이제 저희 신을 때 이렇게 딱 당기려고 대부분 이제 손가락 넣는 구멍을, 여기 이제 스트랩, 부트에 있는 스트랩을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트스트랩이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뭐가 있냐면요, pull oneself up by one's bootstrap 이라는 saying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뭘 뜻해요? 부스트랩을 잡고 내 자신을 올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부스트랩이 뭘 뜻하는 거니? 어떻게 의미가 연결이 되냐면요, 불가능이랑 약간 좀 의미 연결이 좀 자주 돼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이 부스트랩이 그래가지고 지금 불가능한 일이다로 처음에 어원이 됐다가, 이제 두 번째 어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어려운 일을 해냈다로 좀 약간 의미가 또 변경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영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외부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 외부 대출이나 도움 없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다,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스트랩이요, 컴퓨터에도 나오고요, 엔지니어링에도 많이 나오고요, 각각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경영에서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통계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 통계에서는 뭐냐면요, 부스트랩이요, 표본을 계속 뽑는 거로 약간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요, 이 가설 검증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매트릭을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로 저희가 구한 표본에다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랜덤 샘플링 with replacement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랜덤 샘플링을 리플레이스먼트 없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냥 써놓을게요. 그냥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라고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사용을 하냐 라고 이제 저희가 언제 사용하냐라고 물으시다면요, 약간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컨피던스 인터벌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추정량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추정량이 평균이나 아니면 표본 표준 편차가 이 구간 내에 95% 확률로 있을 거다 라고 하면 틀리죠. 측정된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n개를 계속 뽑아요. m개를.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 중에서 m개를 계속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있는 n개의 데이터 중에서 m개를 계속
중복을 활용해서 계속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계속 구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평균에 대해서 여러 번 예측을 하면, 그 평균을 여러 번 예측을 하면요, 샘플 밈이 95% 비율로 그 구간 안에 있다 라는 게 95% 신뢰 구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왜냐?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을 활용을 해서 M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부트스트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은 이 부트스트랩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조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번에 녹화를 했었을 때 3시간 반이 나왔어요. 다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간추리면서 할 거예요. 제가 봅시다. 지금 30분 넘었네요. 그 부트스트랩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면요, 이제 활용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적분이 저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모집단 평균이에요. 모평균이고 표현평균일 때, 그래서 표현평균은 이 정의가 맞죠? 근데 이제 모평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수도 없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표본이 있으면 이 표본에 대해서 적분을 구하는 거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적분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흔히 표시하는 이런 방법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구조법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저희가 뭐라고 해요? 리만 적분이라고 하죠. 리만 인테그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사용을 가능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은 분포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 왜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 볼게요. 근데 이런 인테그럴을 레베스큐 인테그럴이라고 합니다. 시간 없는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fx가 뭐냐면, 이게 약간 조금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누적 분포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본 평균이 여기 밑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 표본 평균이 m개의 데이터를 뽑았을 때 누적 분포함수에 대해서 레베스큐 적분을 한 것이랑 동일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fn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냐면요, 아까 누적 분포 함수라고 했는데 이걸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바꿔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경험적 분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경험적 분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를 뽑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의 디스트리뷰션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게 진짜 모 집단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fnx는 모평균이 아니라 표본에 대한 비율 또는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진짜 못쓴다. 좀만 천천히.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요, 이 부트스트랩을 여기서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최소화하고 싶은 거는요, fx에서 fnx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Uncertainty quantification is not trivial since we only have a single f and x for unknown f, x.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의 population은 몰라요. 이걸 우리가 0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이게 0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fx도 모르고, 저희가 fn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통계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표본 전개 분포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타가 뭐냐면 그러니까 n개를 랜덤 샘플링 잠시만요. 아까 without replacement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여기 without replacement라고 했구나. with요 with. 죄송합니다. with replacement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뽑아낼 수가 있죠. with replacement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x1에서 xn으로 지금 계속 산출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한계로 산출이 가능하니까 이 fn 스타 x는 엄청 많은 거죠.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죠. 그럼 저희가 대수 법칙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수 법칙을 사용해서 fnx로 확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대수 법칙은 아니지만 이걸 fx랑 비슷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부트스트랩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신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통계 부분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머신러닝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잭나이프보다도 부트스트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왜겠어요? 이게 잭나이프는 하나씩 빼요. 하나씩 빼면 표본이 몇 개 나와요? n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씩 빼는 거니까. 하나씩 뺀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하나씩 빼면 1부터 빼고 1 빼고 1 다시 넣고 2 빼고 2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n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트스트랩은 뭐예요? m개를 무한히 계속 생성을 해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부트스트랩은 훨씬 더 표본 표본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은 훨씬 더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요. 배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에서 부트스트랩은 데이터를 이제 with replacement로 with replacement로 계속 저희가 표본을 계속 생성을 해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모델을 똑같아도 되고 안 똑같아요. 이거는 배깅은 종류가 엄청 많고 대부분은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아까 보팅 방법보다는 보팅을 같은 데이터에다가 다른 모델들을 계속 그냥 넣는 거였다면요. 지금 배깅은 그 모델에다가 훈련을 시킬 때 그 모델에 대해서 각각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 내에서 작은 데이터로 샘플링을 계속 해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모델의 총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배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약자인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 했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 배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뭘 사용하는 거냐면요. 클래스파이어에 디시전 트리를 활용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레딕터 여기 부분을 디시전 트리를 활용해요. 근데 그러면 배깅이랑 그냥 다를 게 없겠죠. 랜덤 포레스트에서는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부스트랩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피처 개수를요, 샘플링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x1에서 x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 피처 개수들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 지금 디시전 트리는요, 뭐 x1, x3, x5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x2, x4, x6 등등등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그 표본만 샘플링을 했다면 지금은 피처까지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개였잖아요. 100개의 피처가 있으면 그럼 그 중에서 10개의 피처만 골라내가지고 딕스전 트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피처들을 구분을 하냐라고 저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딕스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보다 이 특성이 확 사는 모델이에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델을 딱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피처가 x1에서 x10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딕스전 트리에다가 이걸 그냥 넣잖아요. 그러면 x10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딕스전 트리는요.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피처 셀렉션을 하는 방법이, 피처 셀렉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피처가 제일 중요한지 처음부터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그 피처 셀렉션, 이거 피처 2번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에를 보면 여기다 x10 여기다 x10부터 할 거고, 여기다 x10부터 할 거고, 여기다 x10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델들이 너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인디펜던스를 주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요, 이것을 x10이 없는 모델들도 집어넣을 수 있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디펜던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다. 인디펜던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랜덤 포레스트였어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배깅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랜덤 포레스트를 본 거예요.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회에서 보팅 클래스파이어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클래스파이어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배깅 종류에서는 이제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배깅은 크게 사용이 되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랜덤 포레스트 이름 재밌지 않아요? 딕스전 트리가 랜덤으로 샘플된 랜덤으로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각각의 딕스전 트리를 여러 번 해주는 거니까 트리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만든다라는 어떤 재밌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네요. 지금 딕스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딕스전 트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부스팅부터는 그냥 다 딕스전 트리거든요. 랜덤 포레스트도 딕스전 트리고 앙상블이 그냥 거의 다 딕스전 트리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요. 자, 이 표가 뭐냐면요. 그 모델들의 특성들을 좀 약간 구분을 해놓은 표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타입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자료 타입이 실수인 것도 있고, 노미널인 것도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인 것도 있고, 복잡한 형태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모델에 넣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 민감성이 다 강한데 이런 것들을
0이랑 1, 예를 들어서 남자가 1, 여자가 0 이렇게 해놓다가 했었을 때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이건 노미널 데이터다, 더미 베리어블로 선정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의사결정 나오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상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결책자료 영향 같은 경우에는 결책치가 영향을 미치냐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데이터에서 결책치가 있으면 문제가 있느냐, 다른 것들은 다 있고 의사결정 나오면서는 없어요. 이상치 민감성, 이거 그냥 쭉 갑시다. 이상치 민감성, 자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민감하냐, 그 다음에 표준화는 아시죠? 데이터들이 분포 모델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해석의 용이성, 이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 해석하기가 좀 힘든 모델이냐. 그다음에 성능, 모델의 성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의사결정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최고는 아니지만 더 높은 모델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간은 간다. 그런 다음에 해석의 용이성은 해석도 용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트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요, 매우 용이한 해석이 용이하죠. 이 변수에서는 이것보다 크니까 크고 저것보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 의사결정나무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표준화 또 필요가 없대요. 당연히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각각 하나 변수들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어떤 숫자에 대해서 모델을 웨이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만 계속 구하는 거니까요.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불필요하죠. 하나하나 똑같아요. 딕스는 트리는요. 그런 다음에 이상치 민감성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딕스전 트리가 생각보다 통계적 유의성은 좀 적다, 통계적으로 뭐 설명을 할 게 없는 모델일 정도로 그냥 엄청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팅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